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뿐인 환경에서도 서로 손잡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함께 가난하면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이건 누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누가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이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적인 덫이에요. 오늘은 그 덫의 정체를 하나씩 까볼 건데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못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왜 특정 집단 안에 오래 머물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지느냐.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사람은 자기 삶을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준거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재는 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의 눈금이 문제예요. 주변이 전부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면 내가 월 250만 원만 벌어도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아직 한참 부족한 수준인데도요.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초반의 이준호 씨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세후 203만 원 정도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혼자 살기도 빠듯한 금액이죠. 그런데 준호 씨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더 적게 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뛰는 친구, 배달을 하면서 월세를 겨우 맞추는 후배. 그 안에서 준호 씨는 꽤 안정적인 축에 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이 감각이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는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주변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이 성장의 긴장감을 꺼버리거든요. 하버드 경제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올라가도 주변보다 높다고 느끼는 순간 추가 노력에 대한 동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난한 환경이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이에요. 낮은 기준 안에서의 작은 우위가 충분한 성공처럼 느껴지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건데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세계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세계는 내 연봉이 5만 달러인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3만 달러를 버는 곳이고요. 두 번째 세계는 내 연봉이 10만 달러인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20만 달러를 버는 곳이에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두 번째를 골라야 하잖아요.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2배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세계를 택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주변보다 내가 낫다는 감각이 훨씬 강하게 작동한 거죠. 이 심리가 가난한 집단 안에서는 특히 치명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월 200만 원짜리 환경에서 250만 원을 벌면 나는 이 안에서 상위권이에요. 그 우월감이 꽤 달콤하거든요. 반면 월 500만 원짜리 환경으로 올라가면 나는 갑자기 꼴찌가 됩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그 불쾌감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보다 지금 이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로 남는 쪽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적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낮은 기준 안에서 느끼는 상대적 우월감이 더 올라가야 할 욕구 자체를 녹여버리는 구조. 이게 진짜 함정인 겁니다. 가난이 무서운 건 통장 잔고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 괜찮은 일자리, 투자 기회 같은 정보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흘러오는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어디에 투자하면 괜찮다더라. 그 회사 지금 사람 뽑는데 연봉이 꽤 세다더라. 이런 상향 정보가 자연스럽게 돌아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인 관계망에서는 어느 마트가 할인 행사 하더라, 어느 편의점 알바가 시급 200원 더 주더라, 이런 생존형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둘 다 정보이긴 한데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죠.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가 밝혀낸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건 매일 만나는 절친이 아니라 가끔 연락하는 느슨한 지인이라는 겁니다. 약한 연결의 힘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와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멀리 있는 지인이 내가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정보를 건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단의 관계 구조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강하게 묶여있고 외부와의 접점은 극히 적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통로 자체가 막혀있는 셈이죠. 정보가 없으면 기회를 볼 수 없고 기회를 못 보면 선택지가 줄고 선택지가 줄면 결국 지금 자리에 머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까지 갉아먹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공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게 한 뒤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시켰더니 IQ가 최대 13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3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 밤을 꼬박 새우고 시험을 본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돈 걱정을 했을 뿐인데 뇌가 그만큼 무거워진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의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월세 걱정, 카드값 걱정,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이 그 용량을 계속 잡아먹고 있으면 장기적인 판단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쓸 자원이 남질 않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10개씩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불안이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상당 부분이 돈 걱정으로 채워지거든요. 한 사람이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꺼내면 옆 사람도 나도 그렇다고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심각한 사정을 얻어요. 이러다 보면 집단 전체가 생존 모드에 잠기게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불안 속에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집단은 돈이 부족한 곳인 동시에 생각할 여유와 판단의 질까지 함께 바닥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주변을 보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괜찮은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옆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들만 가득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빚이 있는 게 당연해지고 저축을 못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월말이면 돈이 바닥나는 것도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불편해야 할 상태잖아요. 빚이 쌓이고 있다는 건 위험 신호고 저축이 없다는 건 미래가 불안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내 주변 10명 모두가 같은 상태라면 그 불편함이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런 감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교 방향으로 설명하는데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자극이 되고 동기가 생기는 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위안이 됩니다. 가난한 집단 안에서는 이 하향 비교가 너무 쉬워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형편이 낫지. 적어도 나는 밥은 굶지 않잖아. 이런 위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위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안이 반복되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요. 불편함이란 결국 지금 상태가 싫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 신호가 꺼지면 제자리에 머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의 정상화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에요. 변화의 엔진을 끄는 심리적 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인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급하다고 하면 빌려줘야 하고 가족이 어렵다고 하면 보태줘야 하고 거절하면 인간이 차갑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의가 자산이 쌓이려는 바로 그 순간마다 돈을 밖으로 흩어버린다는 데 있거든요.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볼게요. 30대 중반에 최윤정 씨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3년째 일하면서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어요. 어느 날 통장에 1,000원이 넘게 찍혔을 때 윤정 씨는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연락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촌 동생이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병원비가 밀렸다고 했고 오래된 친구는 당장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3번 다 돈을 보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 뒤 통장 잔고는 다시 200만 원대로 돌아와 있었고 가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이런 패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올라가려고 모으면 주변에서 끌어당기고 거절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받아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선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관계망의 구조 자체가 개인의 상승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책에서 성공 이야기를 읽고 유튜브에서 부자들의 강연을 봐도 내 바로 옆에서 실제로 올라간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그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신경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가까운 누군가가 특정 행동을 해서 결과를 얻는 걸 보면 뇌가 그 경로를 내 안에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기까지 갔구나. 그러면 나도 비슷하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면 이 회로가 아예 작동을 안 해요. 머리로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되뇌지만 뇌는 증거가 없잖아라고 조용히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와 부유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의 장래 희망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한쪽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를 직접 보고 자랐고 다른 한쪽은 그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으니까요. 직접 본 것과 화면으로 본 것 사이에는 현실감이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은 단순히 돈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상상하는 방식 자체가 대물림되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느냐의 범위가 이미 환경에 의해 잘려나간 채로 출발하는 거죠. 경제학에는 시간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깎아서 느끼느냐는 거예요. 이 할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일의 10,000원보다 오늘의 1,000원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한테 3년 뒤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생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래보다 현재를 먼저 챙기는 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문제는 이 판단이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 단기주의가 서로의 입을 통해 더 단단하게 굳어지거든요. 모아봤자 뭐가 달라지냐? 지금 아끼면서 살아봐야 결국 똑같다. 인생 뭐 있어? 지금 즐기자.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저축하거나 공부에 투자하는 행동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빈곤층 집단 내에서는 저축이나 장기 투자 같은 행동을 선택한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다른 행동을 하려면 집단의 분위기를 거슬러야 하는데 그 심리적 비용이 상당히 큰 거죠. 결국 가난한 집단은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눈앞의 해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계속 밀어넣는 환경이 됩니다. 돈을 불리려면 어느 정도의 모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 전부 불확실성을 안고 한 발을 내딛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 한 발이 무겁습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이론 중에 손실 회피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 쪽을 약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세다는 거죠. 이 심리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훨씬 극단적으로 작동해요. 통장에 5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한테 그 돈을 걸고 도전해보라는 건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걸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거든요. 잃으면 진짜 바닥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 지금의 작은 안정이라도 붙잡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집단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굳어져요. 괜히 나섰다가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낫지. 누가 그렇게 했다가 망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개인의 도전 의지는 자기 판단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주변 분위기에 의해 꺾이는 겁니다. 결국 위험 회피는 신중한 선택이 아니라 가난한 환경이 사람을 원래 자리에 묶어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감기처럼 옮습니다. 한 사람이 한숨을 쉬면 옆 사람도 덩달아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거든요. 가난한 환경에서는 이 전염이 멈출 틈이 없어요. 만나면 힘든 이야기고 연락하면 걱정 이야기고 모이면 한숨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집단 전체의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최소한의 희망과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매일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최소한마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핵심은 내가 어떤 집단에 어떤 방식으로 속해 있느냐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계의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고 주변에서 자동으로 흘러들어오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다른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저축을 시작하면 왜 유난이냐는 소리를 듣게 되고 혼자 공부를 하면 갑자기 잘난 척하냐는 시선을 받게 되거든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 사람 것부터 씌워주고 싶겠지만 내가 먼저 써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잖아요.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게 결국 주변까지 바꾸는 유일한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낮은 준거 집단이 기준을 깎아내리고 제한된 정보가 기회를 막고 결핍이 사고력까지 갉아먹고 가난이 정상처럼 굳어지고 선의의 연대가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롤모델 부재가 상상력을 잘라내고 단기주의가 미래를 흐리게 만들고 손실 공포가 도전을 멈추게 하고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어 집단 전체를 가라앉히는 거였죠. 이 9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난을 구조적으로 굳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어떤 집단 안에 있고 그 집단이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돈 없음을 둘러싼 환경과 사고방식의 총합이니까요. 다행경도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